자, 이제 마음조림이라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나가섬의 통로, 나가서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통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분명히 세계 속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 열려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이제, 조르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뭐 재미난 신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쿠라 신화, 쿠라. 영어 이제 케어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케어. 우리가 이거 뭐 케어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염려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염려, 케어, 보살핌, 돌봄. 요즘은 뭐 이상한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가 나를 케어해줘야지 뭐 그러는데, 그때 케어해달라는 게 뭔지 헷갈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잘 보살펴 달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원래 여신 이름이었네요. 꾸라 여신. 뭐 내용은 간단히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꾸라 여신은 길을 가다가 진흙 덩어리를 좀 발견했습니다. 그냥 진흙 덩어리라 보지 마시고 아주 빛나는 보석 같은 진흙 덩어리를 발견했다. 그걸로 이제 뭘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고귀한 진흙이었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걸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을 이제 빚었는데, 이제 이놈이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이제 움직임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푸시케라고 말하는 움직임에 살아있게 만드는 그 원천인 그 푸시케를 주피터에게 좀 불어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훅 불어넣었더니 이제 이 진흙이 움직인 거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살아있게 된 후무스, 진흙 덩어리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놓고 꾸라하고 주피테르하고 이제 사이에 마찰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이제 마찰을 누구죠? 시간의 신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아주 간단한 편결을 내려줬는데, 일단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 꾸라 여신의 이름 네가 만들었으니까 꾸라 여신의 이름으로 이제 소유로 돌려주는데, 이름은 만들어진 재료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먼 할 때 휴먼을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은 원래 의미로는 진흙 또는 흙덩어리 이런 뜻이네요. 재료를 가지고 이름 붙이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재료로 이름 붙이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최초의 명령 가운데 하나인 이제 사람을 재료로 이름 붙였다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보잘것없는 놈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움직이는 동안은 꾸라 여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면 이제 그 영혼은 주피테르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꾸라 여신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신화를 가지고, 이제 창조 신화를 가지고 이제 하이데거가 아주 자신의 이제 설명 틀을 이제 왜 내가 조르게로 잡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베조르게, 피아조르게, 그냥 조르게,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은 제가 완전히 새로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기존의 번역어들을 쏘아놨죠. 배려라고 했습니다. 려라는 것은 근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쓸 때는 자리를 배려하거나 입장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죠. 사물을 배려하진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관계에 맞춰서
그를 이제 존중하는 태도, 이것을 배려라고 하죠. 심지어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배려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배려는 주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쏟아주는 것이죠. 하이데거 말하는 이 배조르게는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번역이 우리말로는 잘못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치질을 할 때 잘못하면 손을 다치죠. 그러니까 망치질에 온 신경을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조르게는 신경을 쏟는 거야. 마음을 쏟는 것,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배조르게입니다. 공부에 온 마음을 다 쏟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네. 네. 그게 배려입니다. 배려. 짝배자죠, 그죠? 마치 남을 자기처럼 여겨서 그를 근심해 주는 거, 염려, 걱정해 주는 거. 이게 배려입니다. 우리 말로는 좀 안 맞아서 제가 이걸 이제 마음 쏟음, 신경 쏟음 이렇게 한 거죠. 이걸 이제 마음을 쏟는다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공부에 마음을 쏟느라고 뭐 등등, 예, 사업에 마음을 쏟느라고 가정에 등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심려라고 쓰는 건데요. 심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염려를 끼쳐드렸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할 때 그 심려죠. 그러니까 송구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 어떤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려입니다. 마음의 근심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의 근심. 근데 피아조르게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쓴다면 배려에 가까운 말이죠. 이것도 좀 말을 바꿔서 마음 씀 이렇게 바꿔봤고요. 특히 이제 뭐 부모님이 자기 아들, 딸에게 이러저렇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 이 마음 쓰는 것이죠. 어른이 아이에게, 어린 사람에게 마음을 써주는 것, 이것이 피아조르게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마음을 써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는 게 바로 마음 쓰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마음 조림인데요. 염자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염려, 근심,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조르게를 우수로 번역한 분도 있어요. 우수는 멜랑콜리를 우수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뭐 번역의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조르게라는 것은 제가 농담을 했었죠, 그죠? 목 조르게. 마음을 확 조르는 거죠. 그 고등어 찌개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조리는데 이 조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앞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요거를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될까봐. 까봐라는 게지, 까봐. 어떻게 잘못될까봐. 마음을 졸이는 거죠. 그 잘못되는 것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마음 졸이는 주체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가능성, 어떤 잘못될 가능성이 바로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주체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졸이기 위해서는 나의 미래, 나의 앞날, 나의 가능성이 나에게 여러 밝혀져 있어야 되는, 이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의 앞날에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로 나가서 있죠. 내 세계는 단순히 공간이 아닙니다. 그 세계는 역사적 공간이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에로 되돌아가 있고, 내 현재에 마주 서 있고, 내 미래로 나가 서 있는 것이죠. 그 나가섬의 방향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공간적으로는 여기와 저기.
이 전체가 바로 거기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졸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나의 미래로 나가서 있다는 거네. 근데 내가 나가서 있는 그 미래가 갑자기 잘못될 것만 같아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졸이는데, 졸이는 까닭은 잘못을 피하고 올바른 일을 이루기 위하고자 함이네. 이건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욕망과 바람이 있는 것이죠. 이게 마음 졸임의 세 종류를 얘기했지만은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것도 제가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영화 한 편을 가지고는 왔는데, 더 리더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들어보시죠. Asked all of you, and I'm getting no answer. 2차 대전 이후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한 광경입니다. 재판장 모습이고요. Two of the victims are in this court. They deserve an answer. This is the SS report you all have copies. This is the report, which was written, approved, and signed by all of you immediately after the event. In the written report, 지금 주인공의 표정이 읽히시나요? 뭔가 문서를 들고 읽기 시작하자 당황해합니다. 문맹자인 거죠. 글을 읽을 수가 없고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you all claim you didn't even know about the fire until after it happened. But that isn't true, is it? What? It's not true. I don't know what you're asking. The first thing I'm asking is, why didn't you unlock the doors? Obviously. For the obvious reason. We couldn't. Why couldn't you? We were guards. Our job was to guard the prisoners. We couldn't just let them escape. I see. And if they escaped, then you'd be blamed. You'd be charged. No. You might even be executed. No. Well then, If we'd opened the doors, there would have been chaos. How could we have restored order? It happened so fast. It was snowing, the bombs, the flames. There were flames all over the village. Then the screaming began and got worse and worse. And if they'd all come rushing out, we couldn't just let them escape. We couldn't. We were responsible for them. so you did know what was happening. You did know. You made a choice. You let them die, rather than risk letting them escape. The other defendants have made an allegation against you. Have you heard this, Elliot?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세계대전 이제 말미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한 교회에 모아두고 경비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는데 폭격이 일어나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 경비원들이 교회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런 바람에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Vision? They say you were in charge. It isn't true. I was just one of the guards. She was in charge. It was her idea. Of course she was. Did you write the report? No. We all discussed what to say. We all wrote it together. She wrote it. She wrote the report. She was. She was. No. Yes, you did. Does it matter who did? She wrote it. I need to see a sample of your handwriting. My
The handwriting? Yes, I need to establish who wrote the report. Sorry, but I don't see how that's appropriate. 20 years have gone Take a by. piece of paper. Council, approach the Are bench. you going to compare handwriting of 20 years ago? Council, approach the bench. I'd rather listen to you. There's no need. I want the report. 이 장면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죠.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전범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정말 무고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게 죄가 되는지 그게 악행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었던 한 여인이죠. 더욱 더 가슴 아픈 거는 그가 문맹이라는 것을 들키는 것을 종신형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지금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4년형을 선고받지만 이제 우리 주인공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됐죠. 거기 잠깐 비쳤던 젊은 청년은 법대생입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녀가 문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밝혀서 그녀가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녀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지 갈등하다가 침묵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영화에.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장면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반전이 있어서 한번 볼만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빼도 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의 흐름과 이해의 범위, 나의 인격, 자존심, 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냥 그 상황에 떠밀려 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지배하는 것은 기분입니다. 이성적인 게 아니죠.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문맹입니다. 그걸 내가 쓸 수가 없었죠. 지금 문맹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하지만 기분과 감정에 따를 때는 그러한 부끄러운 비난, 조롱 이런 걸 당하기 싫었던 것이죠. 한순간, 바로 그 순간만 부끄러움을 당하면 될 텐데 그 순간의 부끄러움조차도 당하기 싫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감정의 논리이고 기분의 논리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빠져든다라고 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빠져들어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슬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과 이런 기분의 지배를 이기고 극복하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천을 위해서는 바로 슬기가 필요한 겁니다. 적절한 감정, 통제, 그리고 올바른 판단, 그 올바른 판단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이 전체적인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조망 능력, 바로 슬기가 필요한 것이죠. 마음졸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이데거에게서는 마음을 졸이는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마음을 졸이는 건지 아닌지는 좀 여러분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죽음은 공포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공포스러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죽음 자체는 결과입니다. 바로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죽이겠다고 위협을 할 때 공포를 느끼는 거죠. 하지만 죽게 되면 공포를 당연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인데 이 결과가 뭐냐면 더 이상 어떠한 삶도 가능하지 않다는,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을 불가능으로 만드는 상태, 이것이 죽음인 것이죠. 하이데거의 죽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완성으로서의 죽음은 아니네요. 그죠? 그럼 이런 죽음을 가지고 호랑이나 자동차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으르고 위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으르고 위협을 할 때 거기에 내가 을러지거나 위협을 당하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맞닥뜨리고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달아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하는 본능인 것이죠. 유로파 리포트에 보는 것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면 공포는 없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달아나고 피하려고 하는 순간 공포는 생겨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공포는 사라진다. 어쨌든 하이데거에게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삶의 가능성이 끝나는 불가능성,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죽음으로 나가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졸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가요? 이제 반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스꽝스러운 반문입니다. 신은 불멸자, 불사자,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자가 신이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마음 졸임이 없을까요?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무한한 세컨드 찬스, 거듭거듭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뭐 공포나 두려움, 불안 이런 걸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 졸일 필요가 있을까요? 게임할 때 어떤가요? 게임할 때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면 마음 졸일 필요가 있나요? 저는 마음이 졸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이걸 못 이루게 되니까 막 이루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 졸임이 있죠.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 졸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가능성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질 때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마음 졸임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희로애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거기라는 것은 이 삶의 전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단순히 죽음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참 어려운데요. 하이데거에게는 이 한마디로 이해가 됩니다. 베퍼슈탄트라는 말은 뭐 쉬운 말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제 코앞에 닥친 것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 보면 몇 가지를 써놨죠, 그죠? 거기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거기라는 게 이제 세계였죠, 그죠? 이 세계 속에 가족과 친구와 더불어 내 삶을 어떤 일들을 해 나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네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게 아니고 가능성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실제가 아니고
가능성으로만 우리가 이해됩니다. 요거 이제 하이데거의 이 죽음 이해를 사람들이 잘 하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우리가 죽음하면 주검과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은 죽음의 결과죠. 우리가 염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장례로서 묻게 되는 게 바로 주검, 시체입니다. 시신. 죽음은 사건이라는 건데 어떤 사건이냐면 가능성의 종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죠. 하나의 가능성이지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비롯한 아까 세 가지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들, 마음 쏟은 일들, 마음을 써주어야 할 사람들, 나 자신의 이런 무한한 가능성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음. 또 가능성이네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죽음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이데거가 그 죽음을 가능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너머의 바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가냐면 그 초월, 그 너머에로 나가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너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무죠.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 너머에 산 넘어갔더니 또 산이 있어요. 그럼 아직 안 죽은 것이네요. 근데 그 너머에 더 이상 그 어떠한 너머도 없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죽음은 또 하나 이제 앞질러 갈 수 없다. 추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죽음을 앞질러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그러니까 죽음을 내가 경험할 수는 없네요. 죽음을 추월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의 가능성으로서 주어져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떠한 죽음에도 종류가 있어서 하이데거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종류가 있고요. 자살에도 종류가 있듯이 죽음의 종류가 있고 죽음의 의미와 품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죽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성과 조수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가능성이라는 것이 하이데거의 진단이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죽음은 부모님, 할아버지, 친구,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나의 가능성으로 만나는 죽음은 극히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죽음의 가능성을 하이데거가 좀 차단해놔서 사실 죽음의 본래적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단순한 가능성은 아니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죽음을 질병으로 이해하는 이런 의학적 관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극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아닌 것은 아니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의 운명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졸여야 할 이유도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졸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는 죽음과 무관하게 분명히 마음이 졸여집니다. 내가 한 친구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일이 잘 안 되면 친구가 큰 고통을 받게 될 때 그 일을 잘 해내야겠죠. 그럼 잘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일면 분명히 나는 마음이 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 다양한 종류로 마음을 졸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인 것이죠. 물론 이제 하이데거가 이런 강조의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나의 죽음은 오직 나만이 죽을 수 있다. 이건 가능성은 또 아니네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죽음은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운명으로서의 죽음이죠. 이건 앞에서 얘기한 것과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거는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 길이 끊기는 것이다. 죽음은 삶의 길이 끊기는 거죠. 이게 잘못된 비유인가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삶을 살아나갈 수 없게 되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미완성. 그림으로 보자면은 어떤 부분을 다 그리지 못하고 끝을 맺는 거죠. 이것도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 먹거리 비유는 좀 천박하긴 하네요. 그죠?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 에너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학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세포의 재생, 자기 복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면 죽음을 맞이한다. 또는 활성산소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더 이상 이제 이러한 분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 고갈로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은 아니고 과학적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완성으로서의 열매가 무르익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한편으로 우리말로는 죽다 하면은 우리 이제 밥이 있고 죽이 있는데 죽처럼 뭉그러지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거네요. 우리말로 이제 돌아가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죽다보다는 품위가 있고 신화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다라는 것은 신선이라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신선이 된다는 것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다라는 말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 부정성을 벗어날 길은 없는데 요거를 이제 돌아가시다라고 하면은 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말을 우리가 뭘로 선택하느냐도 죽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돌아가시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 천명이라고 해도 좋고, 사명이라고 해도 좋고, 소명이라고 해도 좋고,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돌아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에는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책임, 의무, 당위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학에서 말하는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완성의 개념이 죽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죽다는 말 대신에 돌아가시다, passed away 이렇게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훨씬 좋은 표현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죽음을 되게 부정한다는 거야. 평균 수명 얘기를 많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젊잖아요. 나도 언젠간 죽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야. 라는 논법을 쓴다는 겁니다. 하이데크는 이렇게 뭐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에 이미 충분히 늙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평균 수명을 통해서 또 이런 예도 들고 있습니다. 누가 병문안 갔는데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뭐 열심히 또 사셔야죠.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위로의 말을 통해 가지고 또 용기를 얻기도 하죠. 또 가끔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평균 수명 또는 기적, 서로 간의 위로 이런 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려, 잊어버리려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하이데거는 비본래적인 삶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본래적인 삶이라는 게 뭐 자신의 죽음에 맞닥뜨리기만 하면 본래적 삶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본래적 삶에는 어떤 나름대로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본래적 모습을 맞닥뜨린 히틀러가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였다면 그것도 본래적인 모습인가요?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사람의 본래적인 모습은 그가 사람이 난 사람다운 어떤 모습에 의해서 틀지어진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죽음에 맞닥뜨리기만 하면 본래적인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삶이라고 하는 어떤 앞선 틀이 주어져 있고 그 틀을 이루면 나는 본래적인 것이고 그 틀에서 벗어난다면 비본래적인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서 말한 인의예지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런 버추, 아랫대 사상 같은 거, 지혜, 절제, 용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된 사람은 본래적 사람이고 그런 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인의예지 없는 사람은 뭐 본래적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음에 맞닥뜨려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런 그 악당들이야말로 자신의 죽음에 더 적극적으로 맞닥뜨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이 규정, 자신의 죽음에로 앞질러 달려가서 자기의 죽음을 떠맡고 사는 삶, 그것이 본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본래 비본래를 나눈다면은 우리 사람다움이라는 그런 기준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을 좀 설명드릴 텐데,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 동서양이 너무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칸트의 양심 개념이 대표적인데요. 이제 칸트 하면 우리 정한명령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양심의 법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언명령이라는 정언이라는 거는 임페라티브라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황제의 명령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명령.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황제의 명령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양심을 저버린 사람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 있고 그 법칙을 이해한 사람, 들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건 맞죠. 칸트는 이걸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양심이 뭔지가 좀 어렵습니다. 시대마다 바뀔 수 있고 남녀 다를 수 있고요. 베르길리우스의 그 사랑의 기술에 보면 그냥 만나는 여자들을 강간하라고 충고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양심입니까? 그 시대, 로마 시대의 양심일 수는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양심은 아니고 트럼프의 공격을 한번 트럼프가 공격당하는 걸 보세요. 음담 패설조차도 이제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양심의 범위가 좀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대마다 달라지는 양심을 보편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생겨서 이제 하이데거의 양심 개념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본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양심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올려놓기로 하고 영화 한 편을 통해서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양심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이 아바타라는 영화는 뭐 몇 가지 면에서 정말 그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놀라운 작품이죠. 내용적으로 보면은 인류의 미래를 아마 잘 그려놨고요. 또 에너지 고갈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것인지도 잘 그려놨고요. 또 인간의 탐욕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 탐욕이 그 작동하는 원리도 잘 설명을 해 놓고 제국주의적 방식이라는 거야. 또 하나는 이제 그 3D를 구현하고 있어서 상당히 영화 기법으로도 뭐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가장 완벽한 이제 기법을 이제 선보이고 있고 또 영상미로 보자면은 아바타라는 새로운 이제 이건 뭐 인도 신화에서 온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배경은 또 중국이고 장각에 이런 데 쭉 해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다음에 새로운 영상 미학 그리고 새로운 기술 등등 뭐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완벽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양심 문제가 또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Listen to me. You got 1 hour. Unless you want your girlfriend in there when the axe comes down, you get them to evacuate. 1 hour. 자,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Maestro, luego ellos report. Ignacio. Io away. Utang at the cow. Salty tesela. Vetiful kelojati. Skiba. Skiba. Come on, they're gonna be here soon. You have to leave or you're gonna die. Are you certain of this? But they sent me here to learn your ways. So one day I could bring this message and then you will believe it. What are you saying, Jake? You knew this would happen? Yes. Look, at first, it was just orders. And then everything changed. Okay, I fell in love. I fell in love with the forest, with the Kai people. With you. With you. With you. I trusted you! Trust me now, please. Look out now! Scouser, you not naughty, you're a pig! You will never be one of the people!
Not coming! 네, 중국에 나비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나비족을 따온 것이고요. 여기 이 장면은 이제 제이크가 미국 그 해병대 소속인데 그 해병대로서 용병이 돼가지고 나비족들을 이주시키는 그 밑에 천연자원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채굴하기 위해서 나비족들을 이주시키는 이런 일을 이제 맡았던 것이죠. 그 동안에 이제 그러한 자기의 신분 이런 것들을 모두 속이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마지막 장면에 이제 너무 다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고백을 한 뒤에 진정성을 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고백이 역효과를 이제 불렀던 것이죠. 자기의 파멸을 알면서도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이데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의 방식은 모두 가짜였고 허위였고 진실된 삶을 선택하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힘, 이거 이제 부름이라고 독일어로 이제 루텐이라고 썼네요. 자기 내면의 소리라고 우리 칸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오직 그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만 이제 행동을 하는. 그리고는 앞에 우리 키아르케고로 잘 설명드렸죠, 그죠? 키아르케고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혹. 사람들의 말에 설득당하는 거였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되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제이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고백을 마치고 사람들이 듣지 않자 변명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순순히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네요. 양심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삶 전체, 이 게라는 말은 전체란 뜻입니다. 이건 비센은 안다는 뜻이고요. 우리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게비센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통틀어 아는 것. 이게 양심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말로. 그죠? 우리말로 양심은 좋은 마음입니다. 선량한 마음, 좋은 마음, 바른 마음, 이런 거죠. 하지만 독일어로 양심은 그런 뜻이 아니네요.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건 그 전체를 깨달아 아는 것인데 그 전체는 서양에서는 죽음 이후 신 앞에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맹세를 하는 거죠. 신 앞에 맹세하고 그 앞에서 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양심보다는 훨씬 심판 개념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에서의 양심은 관계의 바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거 바르면 양심이 있는 겁니다. 이때 바름이라는 것은 뭐 도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규범, 이런 것들의 관습, 이런 것으로 제한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양심하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동양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은 양심 개념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양심은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전적으로 사람들 세계로부터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로 판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이다.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빚에 관한 부분은 좀
그것도 뭐 아주 어려운 논의가 있어서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간단히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고, 우리말 빚은 부채란 의미죠. 빚. 그런데 이 빚이 햇빛의 그 빛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은 내가 빌어서 누군가에 가져온 거죠. 빌어서 가져온 거. 그럼 내 건가요? 아닌가요? 일단 내 거죠. 가져왔으니까 내 겁니다. 물론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온전히 내 건 아닌데 일단 빌어서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내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번쩍번쩍하죠, 이제 집이. 빛나죠, 그죠? 빛이라는 것과 빚이라는 것이 의미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은 가짜 빚이야. 나중에 갚아야만 진짜 빚이 되는 거죠. 빚의 핵심 개념은 떠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삶은 모두 빚으로서의 삶입니다. 떠맡아야만 되고 나중에 무엇인가 갚아야 됩니다. 뭐 그런 문제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을 졸일 때 왜 마음을 졸이냐면 길미라는 게 길미, 이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꿈을 꾸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꿈이라는 거는 정말 꾸어오는 겁니다. 꿨으니까 갚아야 되네요. 그죠? 빌어와도 갚아야 되고 꾸어와도 갚아야 되고 둘 다 갚아야 되는데 꿈을 꾸면서 나는 그 꿈을 이루어야 하는 의무를 느끼게 됩니다. 왜? 꿈이 바로 빚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문학적인 설명입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빚이라는 표현만큼은 아주 훌륭한 설명 틀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나요? 부모님께, 햇빛에, 공기에, 이웃들에게, 또 내 자신의 삶에 내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빚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이데커도 이런 종류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빚을 빛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삶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커식으로 설명하자면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빚이라는 거야. 그리고 빚을 깨닫는 사람은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을 수 있음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재능을 이루어 나가는 것,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인데요.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 강의를 다 듣고 실존에 관한 개념을 다 듣고 나서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더 많은 물음입니다. 해명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물어야 할 것만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그 물음의 연속, 물음에 이제 물린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물음의 사태, 이런 주목해 보면 결국 남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음은 결코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물음에 대해 대답하고 나면 사실 더 많은 물음들이 생겨나죠. 스스로 그 물음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물음을 풀어가려면은 스스로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진정 배울 수 있는 바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지 대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음은 끊임없이 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마다 대답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똑같은 물음에 대해서 또 다른 대답을 하게 되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동일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대답들을 찾아 나가게 되죠. 어느 날 내가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었을지라도 다음 날 그 대답은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비밀 같은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완전히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실존 철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러한 실존의 문제를 거듭거듭 끊임없이 물어야만 되고, 사실 대답보다는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실존 문제를 어떻게 물어야 되는 걸까요? 실존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이런 걸 물을 때 그 물음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라고 물어도 되는 것인지, 나는 무엇이냐고 물어도 되는 것인지, 또 좀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가보자면 나라는 것이 있는지, 이런 물음들은 정말 깊이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아주 어둡습니다. 감감하죠. 이런 물음들을 다음 시간부터 아마 이제 다시 한번 물어갈 텐데요. 이런 물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철학을 떠나게 도 됩니다. 그래서 문학과 만나야 되고요. 문학과 만날 때 두 명의 이제 작가를 이제 끌고 들어올 텐데, 제가 뭐 좋아하는 작가들입니다. 하나는 이제 까미, 또 하나는 이제 사르트르. 그리고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니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지. 삶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가보면 참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들진 않거든요. 극복을 하고 있죠. 허무는 사라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허무에 빠져들진 않고 성공적으로 극복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니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